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다크 강의에 한 번 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한다는 게 약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주로 건강불평등 문제를 연구를 했고 되게 이제 국내 기반에서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제 주요 관심사는 노동자 건강권 이슈와 국내에서의 다양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와서 사실 이제 국제보건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풍부한 사례와 현실 적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뭐 인권이나 형평성이나 뭐 사회정의, 도덕철학 이런 용어들을 막 쓰면서 활동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아까 이제 신상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개념을 싹 다 무시하고 나는 이것을 상관하지 않을래라고 또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실질 내용에 부합하는 훌륭한 국제보건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거를 좀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뭐가 잘 되진 않잖아요. 다들 이제 경험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그것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인식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제 자기 성찰 그리고 그로부터 좀 더 새로운 활동, 더 나은 활동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보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역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역사들이 이를테면 처음에 이제 제국주의 의학 그래서 이제 이 신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나 혹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서구인들이 소위 이제 서구 발전 국가들이 여기 이제 땅을 내가 취득을 하고 자원을 뺏어갈까 그 와중에 발생했던 본인들의 무수한 피해 신데렐라 같은 이상한 새로운 감염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잘 써먹지도 못하고 막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투입이 되고 당대의 최신의 의료 기술들이 이제 투입도 되고 또 그 과정에 개발도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주의 의학의 전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했을 때는 이제 트로피칼 메디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런던 스쿨의 가장 유명한 보건대학원이 트로피칼 메디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트로피칼 메디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정 지역을 굉장히 병리화하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관례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와 관련해서도 좋은 뜻으로 가서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초기에는 선교사가 의사와 더불어서 제국주의 침략을 하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특히나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당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기존의 토착 문화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게 되게 원시적인 것, 반과학적인 것이라고 그들의 이제 문화를 비난하면서 이제 서구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강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보건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정책들을 결정하는 프레임이 이런 부끄러운 과거 역사와 아주 동떨어져 새롭게 피어난 게 사실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프레임들이 이런 과거로부터 이제 전통에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성찰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면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왜 이런 도덕철학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 하면은 국제보건 문제가 사실 간단한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뭐 국제보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문제들이 다 그렇지만 뭐 A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답이 A 다시야. 뭐 B라는 문제는 B 다시가 답이야.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 옵션들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했을 때 우려되는 또 다른 사항, 굳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사항들 안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말 비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뭘로 할 거냐?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가진 기존의 도덕적 철학이나 나의 기본 가치관이나 윤리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은 우리 조직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연 이론적 토대나 아니면 윤리적 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제 나의 결론을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윤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제보건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뭘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가져보면 다시 돌아가 있고, 실컷 해놨더니 막 딴 사람이 와서 뭐 가져가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무수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인데 그 젊은 사람 다 떠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갔다가 이제 착취만 당하고 나는 돌아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활동, 아주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활동들을 이제 접거나 떠나게 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어떤 도덕적 위기 상황, 이게 무슨 부정부패로서의 도덕적 위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는 데에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윤리적 원칙과 논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본다면 완전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맞서는 데 상당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오늘 세미나 한번 해가지고 무슨 정답을 찾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다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십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또 오늘 그 사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초심도 되돌려보고 거기서 생기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후에 정답처럼 전광석과 같은 답이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좀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먼저 이제 건강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건강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제 보통 건강법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항상 먼저 하는데, 장수하면 좋죠.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은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건강이 그렇게 그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건학을 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건강 이러지만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굉장한 학문적 업적을 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그 무엇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혼자 오래 살겠다고 좋은 거 다 먹고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밉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딴 짓을 하냐, 이제 이런 뒷담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건강이 세상에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건강을 만약에 잃게 되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혹은 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좀 심각한 것들이 많죠.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내가 좋은 논문을 쓰고 싶지만 논문을 쓸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건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건강은 이 내재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적 가치로서의 성격,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마티아 쌤은 이제 잠재력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인간 삶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른 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강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러면은 국제보건이나 혹은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어떤 인터벤션을 이제 추구하는 행위들이 과연 어떤 도덕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좀 잠깐만 이제 이론적으로 되짚어보자면,
가장 흔히 쓰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그런 도덕 철학 토대는 아마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래서 흔히 이제 도출되는 논리가 이런 거죠. 히터싱어 같은 사람이 이제 표현한 얘기인데, 부자 한 명이 자가용 비행기 살 돈으로 빈곤층 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사람에게 만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가난한 지역에 만불을 들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가 전형적인 이제 공리주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비용 효과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부자 한 명한테 쓸 돈보다 그 돈을 이 수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국제보건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공리주의가 가진 좀 유형성도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행복이 평가절하되거나 이제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를테면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뭐 상수원을 만든다 혹은 뭐 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다수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권리나 소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근히 사회적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에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논거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채택하고 있는 논리가 이제 아마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주의라고, 이제 사실 우리 이런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폴 파머도 이렇게 표현을 굳이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존 롤스의 이제 논의를 가져온 거죠. 소위 이제 정의론과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한 이제 이론적 작업을 했던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존 롤즈의 논의를 가져온 겁니다. 존 롤즈 논의의 핵심이 되는 사실 전제는 원초적 상황, 그다음에 무지의 배일, 정의감과 합리성이라는 걸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원초적 상황이라는 건 사실 아주 순수한 사고 실험에 의한 그런 가상적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에 둘러싸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학원에 막 석사, 박사 하시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집안 좋고 이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지 아니면 저기 정말 내가 사업을 하러 가서 만났던 아프리카에 굉장히 없는 집안의 여자아이로 태어났을지 사실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랬을 때 만약에 기본적인 정의감과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공정한 룰을 합의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롤즈가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가난한 집안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부자한테 다 몰아주자, 한돈만 성공시키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에 둘러싸인 내가 정의감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런 나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마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를 최대화하는 원칙.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화하는 원칙들을 아마 내세울 것이다. 누구도 구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테면 다른 필요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를 하게 되고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다. 특히 어떤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불평등이라면 아마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처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정의의 원칙들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보건의 많은 활동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에 토대를 두고 있죠. 저 가난한 뭐 아프리카의 혹은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이 사실은 내가 운이 좋아서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 태어났을 뿐이지 사실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고 실험을 한 추상 높인다면 원초적 상황과 이제 무지의 배일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포개 같은 사람이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이 롤즈는 주로 그래서 국가 제도 측면에 집중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국민국가 너머로 확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정의로운 제도의 책임이 국민국가를 넘어선 국제기구들, 특히 국제보건과 관련해서는 이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진 기구들이 있잖아요. IMF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뭐 월드뱅크도 그렇고 이런 그 기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정의로운, 만일 그 기구가 이런 원초적 상황에 처했더라면, 무지의 배일에 있었더라면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 것인가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이제 사고 실험을 하면서 논리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롤즈보다 조금 더 나아가, 저는 이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티아 센이나 이제 너스바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존 롤즈가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서의 평등 혹은 공정성, 기회의 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면, 아마티아 센은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뭐냐면은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좋은 건강 상태와 그다음에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 잠재력은 건강 수준과 그다음에 이런 건강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기 때문에 결과와 주체 모두를 포괄한다.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최적의 환경에서 실제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케이퍼빌리티와 지금 현재 환경에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어치먼트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의 바이오로지컬한 뭐 수명은 130살이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있는 것처럼 최적의 환경에서라면, 지금 가난한 그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이 만약에 최적의 환경에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 있는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어치먼트는 사실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의 갭, 이것을 이제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잠재력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한국 여성의 키가 뭐 과거에 비교했을 때 평균 신장이 20cm가 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cm가 컸다는 거는 지난 뭐 몇백 년 안에 한국 여자들의 유전자가 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도의 케이퍼빌리티나 포텐셜이 있었던 건데, 이전까지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역량이나 어떤 식량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분히 어치먼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갭을 평가함으로써 이제 건강 잠재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개발 혹은 발전, 흔히 이제 한국에서 개발은 경제 개발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 아마티아 센이 얘기하는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그런 경제 GNP나 뭐 GDP로 표현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개발이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거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넓혀가는 과정이고, 바로 여기에 핵심 요소로 아마티아 센 같은 경우는 건강을 이제 개발의 핵심 요소로 넣을 것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1996년도 이후에 월드뱅크에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채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폭넓게 이 네 가지의 그런 도덕 철학 기반들이 서로 상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최근에 가장 폭넓게 그리고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개념은 이제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어테이너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46년에 WHO가 만들어질 때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됐고, 이후에 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될 때 이제 거기에도 포함이 됐고요.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발효된 66년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 흔히 이제 우리가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규약 12조에 이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핵심 요소를 좀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건강은 굉장히 포괄적인 권리예요. 이게 건강이라는 게, 건강한 삶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병이 없다라는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 삶을 정말 건강하게 이끄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넓은 범위의 요인들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사회적 규약에서는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의 기저결정률, 언더라인 디터미넌트라는 용어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한 가지는 자유고 한 가지는 자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건강권이 이제 사회권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자유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자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의학적 처치로부터의 자유, 이를테면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것이 우리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을 자유도 건강권의 이제 요소인 거죠. 고문이나 혹은 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치 혹은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자격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건강보장 시스템에 대한 권리, 예방, 치료, 질병 통제에 대한 권리, 의약품, 모성이나 아동 생식보건, 기본 서비스, 건강관리 교육과 정보,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이런 자격들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건강권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널리 쓰이는 용어로 AAAQ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A는 가용성. 일단 서비스가 있어야죠. 서비스가 내가 아무리 막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내 돈도 있어. 근데 우리 동네 파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럼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아. 이것만 하면 병원 고칠 수 있어. 돈도 있어. 근데 우리 동네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 근데 가용성이 이제 부재한 거죠. 그래서 가용성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접근성이에요. 우리 동네 병원 엄청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 바로 이런 게 이제 접근성을 차단당한 거죠. 근데 접근성에는 또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차별, 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돈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거나 혹은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결핵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정말 시겁을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결핵과 관련해서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하면 어쨌든 뭐 말은 강제 입원이라고 되게 살벌하지만 여러 가지 입원 비용과 뭐 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지고 있어요. 논란이 있지만, 근데 웃긴 게 그거를 외국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의 조건들이 엄청 까다로운데, 하나는 배우자가 한국인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 배우자의 아이가 내 뱃속에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배우자의 존속 친족을 모시고 있거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결과는 그냥 외국인 여성들이 그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에게만 보장을 한다는 거지, 사실은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혹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왔는데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이전에 이제 한국 남성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면 치료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진짜 세밀하게도 만들었다. 정말 이 노력이면 딴 건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세심한 차별의 요소를 이제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차별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물리적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경우에 이제 도치 프로그램 직접 관찰 투약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국가에서 가정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건소까지 와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까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막 지게 같은 데다가 가족들이 지고 가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게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경제적 접근성은 아마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 접근성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무슨 보건 이슈, 특히 이제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 경험들을 돌아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특히 이제 이주노동자들,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굉장히 이제 늦게서야 알게 됐는데, 막상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는 다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예요. 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심지어 외국어로 다 번역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고, 특히 이제 농업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 뭐 시골에 컨테이너나 이제 호박 같은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넷에 아무리 정보가 있어도 사실 인터넷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 진짜 상세하게 올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채기만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또 다른 사례는 아마 한국 뉴스 유심히 보신 분은 작년에 그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가지고 실명했던 사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사건이 나고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재활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눈이 보이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고, 이게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치료를 하고 뭐 새로운 직업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동사무소에 간 거죠.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이 두꺼운 책자를 하나 주면서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전자책이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을 주면서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은 주기는 줄죠, 정보를.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권 보장에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유배했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수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료 윤리, 자율성, 그 다음에 선행, 악행 금지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문화적 적절성과 젠더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한다는 게 그 지역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라고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을 하대하는 문화인데,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배적인 그런 문화 전통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사업을 하려면 지역에 예를 들면 동장 아니면 무슨 뭐 반장 이런 사람들과 잘 협력이 되어야, 우리가 외부인이니까 들어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지역에서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딜레마로 작동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원칙들을 항상 이제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질과 관련된, 우리가 돕는 거니까 뭐 이 사람들 이거면 충분하다, 아무렇게나 해줘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이제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